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의 해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봤죠. 그러니까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법은 각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 특별법 등등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재판에 가서 쓰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해석이 잘 되어야 이 법의 사실관계를 맞춰서, 예를 들면 범죄를 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이 범죄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성범죄다. 그러면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이제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폭행이라는 게 뭐냐, 협박이라는 게 뭐냐, 이런 해석이 잘 되어야 거기에 사실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것부터 봐야 되는데,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폭행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전체 법 질서 안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바로 법을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근데 해석이 좀 너무 분분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법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서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다. 또 이 권한을 잇는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해석을 한다, 법원에서 한다, 이건 유권 해석이겠죠. 근데 우리들이 해석을 한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권한이 없는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행해지는 걸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법학자나 이제 일반인, 우리들이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걸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권 해석은 국회에서 하는 입법 해석과 정부에서 하는 행정 해석, 법원에서 하는 사법 해석, 이렇게 나눠지고요. 무권 해석은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는데, 물리 해석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으로 안 될 때 논리적 해석으로 이제 보충을 하게 돼요. 자,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유권 해석은 이렇게 입법 해석이라고 그래서 입법권, 즉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때, 예를 들면 민법에서 물건을 딱 정의해 놓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관리 가능한 뭐 유체물, 이렇게 정의를 해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법에서 딱 정의를 내놓는 거. 그래서 정의 규정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2조에서 정의를 많이 내놓는데,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행정 해석이라는 것은 행정부, 저 정부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사법 해석은 사법권,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권 해석의 물리 해석은 뭐냐면, 법문헌 그대로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 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법문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전에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어요. 근데 법 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한다라고 돼 있어요.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감경할 수 있다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감경한다. 그러면 법문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감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여서 심신 장애 상태고, 심신 지금 이제 미약한 상태고, 그러면 법에서 감경한다라고 했으니까 감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 해석으로는 좀 안 될 때, 이게 논리 해석으로 들어가는 건데, 확장 해석이라는 건 뭐냐? 보통의 뜻보다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형법의 피고인을 불리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은 어긋나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건 돼요. 그래서 확장 해석할 때는 유리한 확장 해석은 된다. 그러나 불리하게 확장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축소 해석이에요. 법의 용어를 좀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 절도죄의 객체에 재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도 과연, 그럼 부동산 절도가 있느냐, 땅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뭐 등기부를 뭐 위조했다, 이걸 절도라고 볼 수 있느냐? 절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이렇게 자기가 소지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다음 반대 해석이 있어요. 반대 해석. 반대되는 두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성년을 법에서 19세에 이른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어때요? 19세 미만자를 바로 미성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반대 해석하는 거고요. 유추 해석은 뭐냐? 법령에 직접 규정이 없어요. 그럼 유사한 걸 끌어다 쓰는 걸 유추 해석이라고 그래요. 형법에서 피고인이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유추 해석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형법에서는 함부로 유추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유리하게 유추하는 거, 유리하게 확장하는 거, 이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겠죠. 물론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 그러니까 법문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사무로 성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그리고 물론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인정하는 해석, 당연한 해석 이런 거를 물론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추와 준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추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하고 준용하고 차이는 뭐냐면, 준용은 법 규정이 동일한 규정을 중복을 평해서 법문을 간수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어떤 특정한 규정과 유사한 사항을 생략하고 준용 규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방공무원법이랄지 또는 이제 경찰공무원법이랄지 여기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 규정을 둬요. 이럴 때 이 준용이라고 하는 거고, 유추라는 거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끌어다 쓴다는 규정이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비슷하니까 거기서 갖다 써. 이걸 유추라고 그래요. 아무튼 갖다 쓰는 거는 비슷한데, 이렇게 유추는 유추 규정이 없는데 끌어다 쓰는 거고, 근데 준용이라는 건 준용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법을 끌어다 쓴다. 국가공무원법 몇 조를 준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유추는 규정이 없을 때 쓰는 거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법의 적용입니다. 자, 법의 적용. 법의 적용. 이제 실제 생활에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규범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법 규정을 찾아서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법의 적용이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실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을 발견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일단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찾아서 법을 해석을 한 다음에 법을 적용하죠. 사람을요 칼로 찔러서 사망했어요. 이게 사실 확정이죠. 사실 확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을 발견합니다.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그러면 이게 법을 발견했어요. 형법 250조를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 처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 확정인데, 자, 확정의 대상은 사실입니다. 칼로 이렇게 배를 찔러서 숨이 끊어졌다, 사망했다, 이런 것들인데, 확정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회적 현상을 말하죠.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인 사실이 아니죠. 분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법의 적용 이전의 분쟁 대상의 사실을 확정을 해야 돼요. 사실로. 근데 칼로 찔렀냐 안 찔렀냐? 내가 안 찔렀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확정은 사실 문제이지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가 칼로 찔렀냐 안 찔렀냐라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을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그럼 사실 확정의 방법은 입증, 증명을 해야 돼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확신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칼로 찔렀다. 그럼 칼이 있고, 이 칼을 너가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칼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이게 입증이에요. 그다음 추정은 뭐냐? 어떠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의 존부를 일단 가정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추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칼로 찔러서 사망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A가 언제 사망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아침에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저녁에도 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에 죽었냐? 그럼 낮에는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생존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대는. 그러면 아침에도 봤고 저녁에도 봤으면 낮에도 죽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선의를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 모르고 했어. 그러면 몰랐다는 걸 추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걸 알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추정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정적이에요. 추정과 다른 사실을 주장한 반증에 의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너 알고 했잖아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다른 증거로 증명을 하면요, 뭐 공유자 지분을 뭐 이렇게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나왔어.
공유를 했지만 A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갖기로 하는 계약서가 나왔다. 그러면 추정이 깨지겠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근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추정이 깨지겠죠. 2인 이상의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근데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목격자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간주가 있어요.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깨지는데 여기에 간주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추정과 간주는 굉장히 잘 나와요. 법 정책상 불문하고 일정한 효과를 그냥 부여해버려요. 이게 간주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진위와 관계없이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추정과 달리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을 들어 효과를 뒤집을 수 없어요. 이걸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망한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사망한 걸로 간주하죠. 추정이 아니라 실종 선고가 법원에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도 누가 목격자가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 사망한 걸로 보는 거고 법원에서 취소가 되어야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다른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지는 거고 간주라는 것은 반대 증거가 있어도 깨지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거를 취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추정 간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성문법 상호간의 적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 원칙인데 우리 앞에서 봤던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행정규칙,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이렇게 들어가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규칙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입니다. 2개 이상의 법원이 충돌한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고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이 개정이 되면 명령도 상실할 수가 있죠. 하위법 개정으로 상위법 효력을 상실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명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률이 상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저촉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입니다. 일반법과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법 우선한다. 예를 들면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한다. 그럼 국가보안법이 먼저 적용되겠죠.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형법과 충돌하면 이 폭처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랄지 이런 법들은 특별법이거든요. 형법에 그 법들이 먼저 적용된다라고 보고요.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신법과 구법이 있다. 자, 그러면 신법 가장 최근 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런 원칙이 바로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신법 우선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항상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소급하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권리와 의무를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 자,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관계라고 보는데 이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개인이 있잖아요. 이제 개인이 있습니다. 사인, 개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공법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법 관계 그리고 이쪽을 사법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법 관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법 관계에서는 권리와 의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공법상 권리, 이걸 이제 공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를 공의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라는 것은 권리 법력설이라고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우리는 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도 역시 권리와 의무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권리와 의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권. 그다음에 여기는 사적인 의무, 사의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억을 뭐 이제 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5억 그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5억을 줘야 될 의무가 있겠고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5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건 아파트를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런 이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국가에서 세금 내라라고 했다. 과세 처분을 했다. 국가에서 세금 내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겠고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국가에서는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권리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사법 관계에서 뭐가 있냐면 호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권리가 아닌 거죠. 친구 관계랄지 애인 관계랄지 이런 것들 호의 관계인데 여기서도 권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우리 집 앞에 땅값 오르게 공원 좀 세워주라 이런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공원을 세워주면 땅값이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주면 좋지만 해달라 요구할 수 없는 이런 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법 관계, 그다음 공법 관계를 가리켜서 이거 법률 관계다. 이 공법과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해가지고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자, 보시면.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다. 이런 법률 관계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면 법률 관계가 아니겠죠.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공적인 권리 의무, 그다음에 사적인 권리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지위에 있다면 의무이고 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면 권리겠죠. 자, 그러면 권리라는 거 뭐냐라고 나와요.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르는 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야. 친구인데 돈을 안 꿔줘. 안 빌려줘. 야, 재판을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건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와 달리 권한이라는 게 있고요. 권한은 이런 거예요. 이 대리인의 대리권, 그 다음에 법인의 이 대표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요. 권한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타인의 땅을 내가 대신 팔아요. 대신 대리로 팔아요. 자,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파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땅을 팔았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게 이게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법인 대표가 그 법인 재산을 팔았어. 그럼 법인 걸로 가는 것이지 대표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권한이지 이게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권원이라는 게 있어요. 권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것이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 수익권. 이게 이제 사용과 관련해서 이런 권원이라는 것은 이게 법률상 근거예요. 근거. 그러면 뭐냐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걸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세권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잠잘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권능은 이제 소유권자가 내가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권능이죠. 소유권 안에는 말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 그다음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공물, 예를 들면 이 공물의 지정이다. 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적인 물건을 공물이라고 그래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럼 일반인들이 공원이나 도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으로 지정해달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공물로 지정을 해주니까 이익을 누리죠. 도로를 넓혀주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이익을 누리죠. 고속도로를 내주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반사적 이익을 얻는데 불구하고 권리자로 인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사적 이익은 권리는 아니에요. 법에서 인정되는 힘은 아니고 해주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소송을 할 수 없는,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권리의 본질, 권리는 뭐냐? 여기에는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 절충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수설이 이제 권리법력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권리를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 이익을 중심으로 권리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힘, 이게 권리법력설이 다수설입니다. 권리에서 인정한 힘, 권리에서 민법이라는 법에서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그거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법에서 그런 받을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법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힘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과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권리가 되는 것이죠. 절충선은 이제 의사과 이익을 절충하는 건데 참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권리의 종류를 보면 공권이라는 건 뭐야? 공법 관계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저 내용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국가적 공권과 이제 좀 설명했지만 국가적 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갖는 권리예요. 국가가 갖는 공권. 국가 공공단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갖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권. 경찰권으로서 뭐 음주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죠. 공물관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국립도서관을 관리한달지 또는 뭐 국립대학을 관리한달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개인적 공권이 있습니다. 개인이 행정 주체에게, 그러니까 국가에게, 이제 행정 주체는 국가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국가가 개인에게, 그다음에 여기는 개인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행정 개입 청구권. 개입 청구권이라는 건 출동해주라 이런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보 공개 청구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사권이란 사인 상호 간에 적용되는 것을 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공권과 사권에 대해서 봤고요. 이거는 그다음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내용이 뭐냐? 내용의 인사신제 이게 내용입니다. 그럼 권리에는 어떤 게 있냐?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분리할 수 없어.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어. 나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야. 보면 생명권, 나하고 생명권 분리할 수 있어요. 신체권. 그 다음에 명예, 초상. 이걸 나하고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해서 내 생명 팔게. 안 되잖아요. 내 초상 팔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사진 찍어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와 분리할 수는 없어. 이게 인격권이에요. 사원권이라는 것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익 배당 청구를 할 수 있고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요. 구성원 자격으로. 그다음에 신분권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그다음에 부부 친족이라는 이런 친족과의 관계 누리는 거예요. 상속권. 그 다음에 또는 뭐 일정한 일원으로서 인정이 되는 신분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권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징계를 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재산권, 공사법상의 경제적 이익을 내리는 내용으로 채권,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뭐 이자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어때요? 인사신제, 인격권, 사원권, 신분권, 그리고 재산권. 내용에 따른 거예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어요. 효력. 이 효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효력 작용에 따라서. 이거는 지청형항.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권리는 지배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배권. 타인의 개입 없이 할 수 있어요. 물권. 물권 안에는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소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배를 하잖아. 사용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누구를 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친권, 후경권, 뭐 지식재산권, 뭐 지적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이런 겁니다. 준물권. 아무튼 물권은 지배권입니다. 근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이게 청구권,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 청구권. 아무튼 특정인에게 청구, 즉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바로 내가 지배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내가 팔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때요? 이거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게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채권자 취소권, 해제권, 뭐 추인권, 상계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해제권을 보면은 내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이제 이 아파트를 넘길 수가 없게 됐어요. 좀 계약하고 다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해제권이 인정이 되면 이게 해제한다라고 내가 표시하면 바로 해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소권도 마찬가지야.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동의가 필요 없어. 이건 형성권은 동의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추인권은 어떤 거냐면 미성년자가 가지고 휴대폰을 사왔어. 근데 이제 부모를 법정 대리인이 가거든요. 법정 대리인이 가가지고 그래 그냥 인정한다. 이게 추인권이에요. 그러면 추인하면 그냥 계약이 완전하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합니다. 상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을 받을 게 있고 또 줄 게 있어. 자, 그러면 야 쌤 하자. 이게 상계예요. 그러면 상계라는 걸 내가 서로 내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항변권이 있습니다. 당사자 권리의 청구권의 작용을 일단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근데 5억에 5억을 달래.
그 5억을 달랬는데 너 아파트 먼저 주라. 아파트 주라. 같이 동시에 해야지. 너 안 주고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최고 검색 항변권, 한정승인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정승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에서 뭐냐면 이 피상속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빚이 또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빚이 더 많아 버리면 돈을 더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남은 재산에 한해서만 상속하겠다. 이게 한정승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 나는 예전에 한정승인을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야, 빚 갚으라고 하니까 난 못 갚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효력 범위에 따라서요.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물권, 친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친구 홍길동에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그럼 돈을 받을 권리는 친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주장하면 안 돼요. 친구 부모한테도 주장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상대권이에요. 자, 이전성 여부에 따라서 일신 전속 이건 이전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전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위자료 청구권 대신 받아라 이러면 안 돼요. 초상권 이런 거 친권 이거. 근데 비일신 전속이라는 것은 이전이 되는 거죠.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나 물권은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분리해서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다 내 거야 이게. 그런데 한 세트였는데 이거 분리해서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물권이라는 거는 일신 전속이에요. 근데 이런 인격권이랄지 이런 거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종속 여부에 따라서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습니다. 주된 권리 보면 원본 채권이다. 그럼 이자 채권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억을 일단 차용을 했어요. 차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붙였죠. 이자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붙었다. 100만 원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이 1억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1억에다가 이자를 또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는 주된 권리고요. 그 다음에 종된 권리라는 것은 이 주된 권리 때문에 발생한 거죠. 주된 종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종된 권리라고 하게 됩니다. 넘어가실까요? 이제 권리의 충돌과 해결입니다. 권리의 충돌. 권리의 충돌, 동일한 객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 해결 방법, 물권 상호간에 됐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했다. 그러면 제한 물권이 이제 소유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전세권 같은 게 제한 물권이거든요. 전세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전세권을 B가 갖고 있단 말이죠. 누가 사용해야 돼요? B가 뭐 사용해야지. 전세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 제한 물권이 우선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물권 상호 간에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동일한 제한 물권인 전세권과 저당권이 이제 저당권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먼저 성립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있어. 근데 C라는 사람이 이 건물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러면 이 빚을 이제 A한테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우선이냐 이거야.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B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 저당권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전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우선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권 상호 간에는 일단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상호 간. 채권이 충돌할 때 성립 시효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은 평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B, C, D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어요. 요게 1억 빌려줬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억 빌려줬다. 뭐 여기는 뭐 또 1억 빌려줬다. 이렇게. 그러면은 먼저 빌려주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러면 재산에 이게 재산의 경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채권적 평등 원칙에서 그냥 안분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경매 갖고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4천만 원밖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4억이잖아요. 4억. 4억이니까 거기에 이제 안분해서 받아가야 되겠죠. 이건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채권자 평등 원칙이에요. 선후 이런 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요. 물권이 우선이겠죠. 당연히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이 지배권이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요. 넘어가시죠.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의무가 나옵니다. 의무. 이제 의무를 보시면
의무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강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의무와 사의무가 있는데 공권과 사건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공의무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에게, 개인에게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의무자의 의사에 가해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합니다. 자, 국가적 공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죠.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의무고요. 개인 의무는 개인이 예를 들면 세금도 내야죠. 그다음에 군대도 가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교육 의무, 그러니까 납세 의무, 근로 의무 이런 것들이 개인이 국가에 지는 의무. 이거를 개인적 공의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의무라는 게 있죠. 사의무라는 게 나옵니다. 사의무는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설정해야 되는 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런 관계겠죠.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강을 끊었다면 저는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 자기 의무. 그다음에 부자기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런 것이겠죠. 그다음에 급부 의무는 내야 될 의무, 해야 될 의무. 수인 의무는 참아야 될 의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해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 그다음에 돈 줘야 될 의무,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될 의무, 이런 거죠. 직접 의무, 간접 의무가 있는데 의무 불이행,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강제 집행이나 이게 안 되는 걸 간접 의무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전세가 들어갔는데 이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강제로 가는 직접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강제 집행이나 손해배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간접 의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의무와 간접 의무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